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우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우루과이와 첫 경기에 나섭니다. 어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예상을 깨고 일본이 우승 후보 독일을 무너뜨린 겁니다. 독일 함대를 격침시켰습니다. 대한민국도 충분히 우루과이를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 갖고 오늘 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텐데 과연 이 포인트는 무엇일지, 손흥민 선수 충분히 출전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전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천화동인 1호의 진짜 그분을 잘 알고 있을 김만배 씨가 구속기한이 만료돼서 출소됐습니다. 석방됐습니다. 앞서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각각 석방 뒤에 출소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대표 거다 라고, 지분이 많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과연 김만배 씨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출격. 자, 일단 오늘 중요한 소식부터 전해드리자면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오늘 밤, 어떤 밤? 네, 붉은 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오늘 밤 우루과이와 첫 경기에 나섭니다. 상대의 전적을 좀 살펴보면 한국과 우루과이, 일단 우리나라가 1승 1무 6패 일단 불리합니다. 전적에서. 우루과이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6승 1무 1패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꼭 전적만으로 축구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 일본 경기 보셨죠? 충분히 이 대한민국이 이길 수 있다 라는 자신감으로 파이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마스크를 쓴 채로 훈련에 임했는데 과연 오늘 손흥민 선수가 언제 출전할지, 뛸 수 있을지, 투입될지 그것 또한 오늘 경기의 변수일 걸로 보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오늘 밤 붉은 밤. 두 번째 키워드는 국조. 한겨레 신문 일면입니다. 여야가 이태원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26일 만에 진상규명에 첫 발을 뗐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썼습니다. 예산안 처리와 국조 합의를 여야가 합의한 겁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두 원내대표가 모처럼 분위기 좋게 합의안을 교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이겁니다. 확. 조선일보 일면이 쓰고 있는 기사인데 아주 키워드가 흥미롭습니다. 확! 함께 보시죠. 1주택자 보유세 내년 어떻게 내린다? 확 내린다. 내리려면 이렇게 확 내려야 돼요. 애초에 올리지 말았어야죠. 공시가격 인상안 사실상 폐기한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대폭 인상하겠다라고 해놔서 재산세, 종부세, 보유세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뚝뚝 떨어지면서 공시지가가 집값보다 높은 기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그냥 살아온 분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인상안을 사실상 폐기하겠다라는 겁니다. 1주택자 보유세들 내년에 확 내려갑니다. 사실 애초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쭉 살아왔는데 집을 팔 것도 아닌데 집값이 올라서 득본 것도 없는데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그냥 확 많이 내왔던 겁니다. 불합리한 조세 불합리였는데 이번에 바로 잡히게 되는군요. 어떻게? 확!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석방. 한국일보가 6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석방. 김만배 씨가 석방됐습니다. 풀려났습니다. 구속기한 만료로. 천화동인 소유주 1호, 그분 누구냐? 앞서서 남욱 변호사는 그분 이재명 시장 지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50억 클럽, 이 정체가 뭐냐?
실타래 풀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석방된 풀려난 김만배 씨가 뭐라고 기자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그리고 국민의힘 당의 전략을 맡고 있는 전략기획부총장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박용진 의원,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유동규 씨 나왔고, 남욱 씨 나왔고, 이제 김만배 씨도 나왔습니다. 앞선 두 명은 나와서 술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진술 내용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들입니다. 김만배 씨도 입을 열까요? 첫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유동규, 남욱, 그리고 김만배. 그분 정체 밝혀지나? 막대한 배당금, 제일 큰 건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 씨 걸로 현재는 돼 있는데, 많은 녹취록과 진술들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일당에게 야, 이거 내 거 아니다, 알지 않냐, 나 이거밖에 안 돼, 실질적인 이만큼 지분은 이재명 시장이다. 남욱 변호사, 유동규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등등에 따르면 이런 주장들이 제기됐습니다. 진짜 주인 누굴까요? 김만배 씨는 얘기할까요? 출소된 김만배 씨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김만배는 자백해라. 양심 선언하세요. 양심 선언. 네, 먼저 석방 소감과 앞으로 어떤 걸 위주로 증언하실 생각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김수현 교수님, 김만배 씨가 앞서 법원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지금 남욱 변호사, 유동규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가 얘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이거 다 내 거고 이재명 시장과 관련 없다. 초기에는, 대장동 일당 초기에는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머지 두 분은 다 심경의 변화로 인해서 이게 진실이다라며 이재명 시장이 깊이 관여됐고 지분도 이재명 시장 거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김만배 씨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지금 남욱 변호사도 출소하고 이제 김만배 씨도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서 이제 과연 남욱처럼 말을 쏟아낼 것인지 아니면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동규, 남욱, 김만배 이해관계가 지금 다 다르고 어쨌든 세 명 모두 자기의 형량이나 죄를 가장 줄이는 방식으로 진술을 할 거란 말이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는 그냥 자금책에 불과했다. 네. 김만배 씨가 돈 가져오라면 돈 가져오고 돈 만들라고 하면 돈 만드는 사람이었다로 지금 자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 돈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고 사실은 정진상, 김용 등등 하는 그 이재명 캠프라고 말해지는 사람들이 내 배후에 있었다라는 걸 주장함으로써 자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일 뿐이지 실제 돈은 내가 가진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할 테고, 그럼 김만배는 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형량을 줄일 것인가?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지금 입장 정리가 완전히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거 다 내 거라고 했다가 또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보면은 사실 이거 이재명 시장 지분이 굉장히 많아라고 얘기를 했다가 계속 말을 번복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줄이는 걸까, 저렇게 하는 게 제일 줄이는 걸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각에서는 김만배 씨는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 같다. 그냥 이게 다 내 거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요?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성남시가 개입된 거대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이 프로젝트의 설계 자체는 하자가 없다. 성남시와 어떤 민간개발업자가 이렇게 짜고 치는 이런 식의 비리가 아니었고, 이건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였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성남시 쪽에 지분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 1호는 다 내 거여야만 이건 어쨌든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예. 사업이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진술을 안 할수록 이 사건을 모호하게 남겨둘수록 자신의 어떤 형량이라든가 죄값이 더 늘어나지 않고 이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이야기돼서 어쩌면 김만배 씨는 입을 열지 않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법원에서 어떤 물증이 나올지 알 수 없잖아요. 그 배팅이네요. 검찰이 이제 물증 같은 예. 것들을 내놓기 시작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계속해서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법원이라는 것은 위증을 하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네. 밖에서 기자들이랑 얘기하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과연 법원에서 검찰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물증과 이 세 사람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맞아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김만배 씨의 심경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흥미롭네요. 이게 죄수의 딜레마군요.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예요. 각자가 서로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누구는 진실을 얘기하고 누구는 절반의 진실을 얘기하고 누구는 100%의 가짜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이게 진실이다라면서 술술 다 불고 있는 상황. 김만배 씨가 과연 말을 아끼는 것이 김만배 씨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물증이 확보된다면 오히려 더 김만배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는 문제고, 자, 과연 진실을 어느 선에서 규명될 수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관건은 천화동인 1호, 진짜 주인은 누구냐, 그분을 실제대로 밝힐 것이냐, 이 여부에 있겠죠. 구속 만료, 오늘 0시에 출소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정영학 녹취록에서도 김만배 씨는 얘기했습니다. 당장에 이 녹취록에 나와 있는 본인의 과거 이야기와 본인이 법원에 출석했을 때 얘기가 달라요. 앞뒤가 당장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하천대 1호는 천화동인 1호는 내 거다라고 주장한들 과연 본인의 말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지는 회의적입니다. 실소유주 논란은 100% 내 것이라고 일축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욱과 유동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걸 김만배에게 들었다. 김만배, 배당 수익 428억 이재명 측에 주기로 약속했다.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 안 하겠다. 법원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라고 김만배 씨는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면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수사를 워낙 강력하게 많이 해보셨으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물증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김만배 씨의 주장이 지금 거짓이다. 그걸 좀 입증하는데 많이 좀 수사에 포커스를 맞출 것 같은데, 자, 과연 김만배 씨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 사건의 기본 구조는 공직과 민간이 유착해 서로 이익을 취하였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공직에서는 누가 주도자인지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죠. 사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검찰 입장에서는 말단의 직위에 있습니다. 그보다는 김용 부원장이나 정리상 실장 등이 주도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윗선이 주도했다고 볼 여지도 있겠죠. 민간에서는 그 주도자를 김만배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민간에서는 이 사업 초창기에는 남욱 변호사가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사업 전체를 두고 보면 김만배 씨가 주도했다.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 입장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이 사업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형량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면 자신이 민간에서는 주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량을 낮출 여지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스탠스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 당장 수사나 재판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 모든 논의는 모든 이들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논의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김만배 씨가 진술을 번복해 주어야 수사와 재판 진행이 수월합니다. 그 이유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의 진술 내용이 대체로 김만배 씨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내용입니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전문 진술에 해당하는데 전문 진술은 원 진술자인 김만배 씨가 직접 법정에 나와서 실제로 내가 그와 같은 진술을 했다는 진술을 해줘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진술의 신빙성을 논하기 전에 증거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김만배 씨가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음을 법정에 직접 출석해 인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김만배 씨의 진술이나 김만배 씨의 진술을 들었다는 누군가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다른 입증 방법을 들어서 모든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당장은 김만배 씨가 입을 열 것 같지 않은데 이미 석방된 이상 검찰은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관련해서 김만배 씨를 여러 차례 소환해서 관련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다른 이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김만배 씨의 일치된 진술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김만배 씨는 나름으로는 자신의 스탠스상 당장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흥미로운 전개가 예상됩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이 이 이재명 대표 부인이죠.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했던 제보자 A 씨. 이 제보자 A 씨 많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초밥 사와라, 뭐 옷 찾아와라, 아들 뭐 병원 데리고 와라, 약 대리 처방해 와라, 법인카드로 이렇게 하고 착 긁어라, 다시 재결제해라, 카드깡 해라, 소위 고생 많이 한 분인데, 이분을 불러서 이재명 대표 자택에 보관돼 있던 억대 현금을 캐물었다, 검찰이 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KBS 보도 내용인데 함께 보시죠. 이재명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자택 현금 진술 확보했다. KBS 보도 내용은 어제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법카 제보자 A 씨를 소환 조사해서 이재명 대표 자택에 보관됐던 억대 현금 출처를 물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앞둔 지난해 6월 말 배모 씨, A 씨의 텔레그램 대화를 검찰이 입수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 배모 씨는 누군지 아시죠? 그 심부름 시킨 분. 야, 가서 12만 원씩 끊어서 다시 취소하고 뭐 이렇게 해라 뭐 했던 거. 그분, 배모 씨. 다른 비서로부터 출금 내역서 받아 이재명 자택에 있는 순회동에서 보자. 전표는 따로 안 받았고 통장 사진 찍어 보내준다고 한다. 라는 어떤 현금과 관련된 텔레그램 내용을 주고받았다라는 보도입니다. 곧바로 예금 거래 내역서와 통장 사진을 전송했다. 명의 이재명, 입금자 이재명, 1억 5천만 원의 입금 내역이 담겨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요 예금 거래서 사진까지 지금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1억 5천만 원의 현금이 통장에 찍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 자택에서 들고 나온 현금이 든 종이 가방과 관련된 보도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A 씨가 검찰에게 입금일 며칠 전 배 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 든 종이 가방 들고 나오는 걸 봤다. 얼마냐고 물었더니 2억 원이라고 했다.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느냐라며 짜증내기도 했다. 검찰은 대장동 자금이 섞였는지 의심하고 있고, 배모 씨가 들고 나왔다는 2억의 종이 가방의 현금의 출처를 조사 중이다라는 보도도 KBS는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반론도 준비돼 있습니다. 이 대표 반론도 소개해드리고 여야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대선 경선 위한 선거 기탁금 등 2억 7천여만 원 처리 위해 보유하던 현금을 입금한 거다. 이 대표 본인 명의 통장 예금 인출,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해당 현금 보유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검찰의 의혹적인 악의적 주장이다라는 반론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배모 씨가 들고 나왔다는 2억의 그 현금 든 종이 가방, 그리고 이 A 씨가 입금했다는 그 1억 5천만 원. 이재명 대표는 그 돈이 이 돈이다라고 해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2013년에 3억 이상의 돈이 이제 이재명 후보 측으로 전달이 됐다라는 식의 그 진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남욱 그 변호사나 이제 정영학 회계사 이분들을 수사하면서 그 이후로 꾸준히 그 돈을 다 합쳐보면 뭐 한 40억 가까이 되는 돈이 그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다 합치면 40억 정도 되는 돈이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그 워낙에 큰 돈이기 때문에 그게 뭐 선거 때 쓰이거나 아니면 나눠 갖거나 뭐 이렇게 했었겠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쓰여지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때 통장에 1억 5천이라는 돈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통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제가 보기엔 출처라든가 나중에 집행이라고 하는 게 좀 어떻게 맞게 해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장에 갑자기 출처 모를 돈을 넣어놨든지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현금 다발이 나와서 어디 계좌에 입금된다든지 어떻게 세탁을 한 거죠, 그거는. 그리고 현금 다발이 오고 가는 거, 이런 거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씨가 2억의 현금 다발을 종이 가방에 들고 나오는 걸 봤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성격? 예, 뭐냐 왜냐하면, 이거죠? 예. 투명한 돈이면 다 계좌를 활용해서 하죠. 요즘은 이제 계좌나 카드로 다 활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선관위에 보고한다든지 뭐 금융기관에 자료 같은 것도 다
계좌로 하면 다 남거든요. 근데 현금이 오고 간다는 것은 이제 상당히 뭔가 어디에 증빙하지 못하거나 어디에 장부상이나 이런 데 남겨놓으면 안 되는 자금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것이 그때 그 돈들이 뭐 확실히 뭐 확증을 가지고서 이게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돈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그 의심을 가지고 충분히 검찰에서는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 씨의 진술에 따라서 우리 배모 씨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검찰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지금 당연한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대표는 대선 경선을 위한 기탁금, 선거 기탁금 처리를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입금해 뒀던 거다라고 얘기하고 집에 있었던 현금, 왜 집에 현금이 수억의 현금 따발이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해당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용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나 이제 최근 박용진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내에서 소신 발언을 굉장히 줄곧 하셨어요. 또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이 검찰에 구속까지도 했는데 당원 80조 논의도 안 하고 이 대표 유감 표명도 안 하는 건 문제다라는 또 돌직구 발언들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같은 보도들. 우리 이양수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죄는 아니고요. 그 현금의 보유 과정 또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해명이 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도 그 돈은 사실은 저 돈을 갑자기 저게 나타난 돈이 아니고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때 신고가 된 돈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보유 3억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나 그게 무슨 죄가 아니고 그 돈을 그럼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이미 그 해당 그 자료를 낼 때 다 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건 다 소명을 아마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돈 3천만 원인가요? 그러니까 현금이 이렇게 그 계좌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FIU라고 해서 금융 분석을 이제 금융 자료들을 이렇게 그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그 내용 자체를 이렇게 예의주시하는 그런 기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천만 원 정도가 입금이 되거나 혹은 출금이 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동을 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은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통장에다가 입금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 돈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도 혹은 그 범죄 혐의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 가능한 거라고 하는 걸 오히려 반증하는 일이라서요. 저는 오히려 검찰이 거기다 괜히 밑줄 쫙 긋고 대장동 자금과 섞였나?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유치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제 이렇게 수사하시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해야지 무슨 이렇게 먼지 피우고 냄새 피우고 하는 방식으로 수사해서 괜한 그 트집 잡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국민적인 신뢰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동 관련해서는 싹 다 잡아들여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예. 우리 서민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범죄 구조도. 그래서 저는 싹 다 잡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50억 클럽은 오리무중 수사에 빠져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문제에 둘러싼 그 모든 혐의와 구조를 범죄 구조를 자꾸 이재명 대표에게만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데 뭐 샅샅이 수사하는 거 저 찬성. 그러나 왜 55 클럽은 클럽 얘기는 어디로 갔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오랜 측근입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서 주요한 당직을 주고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분들이 이런 주요 당직자에 임명될 만한 분이냐, 혹시 본인 수사 방탄을 위해서 임명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당내에서부터 많았습니다. 당장 여기 있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당원 80조 논의하라라는 불만을 제기했죠. 그런데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 결과 정진상, 김용 두 사람뿐만 아니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소위 이재명 라인으로 불렸던 분들 최소 13명이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부터 집중적으로 당직에 임명됐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남, 경기 이재명 라인 최소 13명 무더기 채용.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지사 때부터 근무한 참모들, 대표 취임 후 최소 13명, 민주당 당직을
주었습니다. 무더기죠, 무더기. 김남준 대표 정무부실장, 김진욱 민주당 노동대외협력국장급, 백모 씨, 윤모 씨 등등등등등등등. 민주당에선 새 대표 취임하면 가까운 참모 채용하지만 대개 한 자릿수였는데 이 대표 체제에서는 2배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외부 공개 안 된 하위직급 2급 이상 고위직까지는 더 많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 상당히 논란의 인사들도 당직자가 됐어요. 당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거죠. 김모 국장급, 백모 부국장, 이모 부국장 모두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소속인데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관련 해외 연수 외유성 출장 의혹, 성남FC 관련돼서 김모 국장급은 과거 성남시장 때부터 의전 수행했는데 집단 폭행 사건에 연루돼 징역까지 받았던 분들입니다. 김수경 교수님, 검찰 수사 본격화된 시점과 무더기 임명 채용이 굉장히 좀 일치된다라는 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관례대로 보더라도 이 측근들이 임명된 게 2배는 더 많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재명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한 게 이렇게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사실 이 대장동 사건을 당 대표가 아닌 혼자 개인의 신분으로 이것을 돌파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 대표도 나갔던 것이고. 만약에 당 대표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만 당 대표 또 라이벌이었던 박용진 의원이 만약에 당 대표가 되고 이재명 대표는 그냥 국회의원이었다면 이런 식의 민주당의 조직적인 대응은 없었을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궐선거도 나왔던 거고 국회의원이 돼야만 민주당이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제대로 된 울타리 안에 원내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당 대표를 하면 어쨌든 당의 얼굴이기 때문에 당이 아주 적극적으로 막아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쩌면 당 대표에 나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관례대로 보더라도 너무 많은 사람들, 측근들이 지금 1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민주당 당직자로 앉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검찰 조사가 굉장히 임박해서 거의 턱끝까지 와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너무나 많은 당직자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가까이 이 사람들을 둬야 밖에 나가서 혹시 딴말하지 않는지 뭐 감시도 될 수도 있고 물론 제 추측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당과 또는 나와 이해관계를 묶어놔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냥 민간인으로 그냥 당직자가 아닌 신분으로 밖에 있을 경우에는 나와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와 또는 민주당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묶어두려면 이 사람들을 당의 요직에 앉힌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지 않게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당이 나서서 막아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쩌면 이렇게 관례에 비춰보더라도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주요 당직 요직에 앉힌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충분히 가능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 박용진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 등등 그리고 김혜영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논란이 되고 구속까지 된 혐의가 굉장히 짙어지고 있는 뭐 김용부 원장이나 정지상 실장 같은 경우에 대해서 직무정지나 당직정지를 논의하는 당헌 80조에 왜 논의를 안 하냐라는 강한 불만, 강한 비판이 당내에서부터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러자 당 지도부는 아직 이르다라고 계속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그런 논란이 진행되던 중에 이 두 분이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김용, 정진상 두 분이요. 안호영 민주당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본인이 사실상 그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그 전에 사의를 표명해 왔고 이제 그것이 이제 수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본인이 그런 의사를 표명을 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이제 수리 여부는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다 사의를 표명해요? 네. 두 분이 사의 표명하셨을 때 이재명 대표는 동의 없으셨나요? 판단하신 거죠. 수리한 것이죠. 이게 근데 좀 묘합니다. 논란이 되고 구속이 돼서 당장 사의를 내려놓은 게 아니라 당직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당 내에서부터 박용진 의원 등등이 아니 이게 뭐냐. 당원이 있는데 왜 논의를 안 하냐. 논의조차 안 하냐. 대표는 왜 측근들이 구속됐는데 입장 표명, 유감 표명 한마디 없냐라는 논란이 막 뜨겁게 제기되던 중에 당원 80조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찌 보면 두 분이 먼저 사의를 표명했고 한 명은 수리됐고 한 명은 수리가 안 됐고 이 대표는 여전히 입장 표명은 없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당대표 선거 경선에 뜨겁게 이슈가 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헌 80조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사당화로 갈 논란을 부르는 일이니까 좀 반대한다. 그리고 중앙위원회 사상 거의 최초로
그 중앙위원 투표에서 당원 개정안이 부결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당원 80조는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 이 당원 80조는 뭐냐? 그 당직자가요,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뇌물과 부정부패와 연루돼서 기소가 되면, 중요한 건 기소가 되면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이 붙여지게 되면 그의 당직 그 수행 여부에 대해서 예. 사무총장이 이제 그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만일에 이거 나는 억울하다, 그 정치 탄압이다, 이거는 문제가 많은 기소다라고 이제 논란이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예. 별도로 해서 그 정치 탄압은 당직을 박탈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개별 당직자의 사법 리스크가 당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 정당들이 자기 당의 어떤 위험한 일들이 확산되고 전이되고 네. 의심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결국 그 당원은 지금 논의되지 않았군요, 아직도. 그런데 이번에 그 정진상, 김용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김용 부원장은 기소가 됐고요. 예. 정진상은 구속이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상자는 김용 부원장인데, 제가 얘기했었던 건 뭐 여러분 왜 그 얘기를 박용진이 하나 하는데, 당연히 민주당을 사랑하니까요. 뭐 이게 김용이라고 하는 분한테 혐의가 가는 건 무슨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아니면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뭐 뇌물과 관련된 이런 구조에서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돈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당원 80조에 해당 사항이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당원 80조를 적용하겠다 하면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든지, 아니면 안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맞죠. 예. 그래서 당으로 이런 위험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개별 사안이다라고 하는 걸 좀 분명히 그어달라라고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당원 80조가 적용되기 전에 이 논란이 생기고 나니까 본인들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당원 80조가 가동됐었던 역사는 별로 없고요. 해당 당직자가 당직을 스스로 사퇴하거나 내려놓거나 당 지도부도 그런 조치를 유도하거나 권고했었던 경우가 훨씬 많고요. 당원 80조가 돼서 당무를 정지시키는 강제 조치가 수행됐던 일은 제 기억에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논란이 더 확산되지 않고 민주당으로 이런 부정부패 사안들이 전이되지 않도록 한 것은 저는 잘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예리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국회의원이 문제가 됐을 때 자진 탈당하는 거랑 당의 징계회가 열려서 이 국회의원을 탈당시키는 건 너무나 다른 의미입니다. 지금 박용진 의원께서 결과적으로 잘 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당원 80조에 대한 논의가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박용진 의원의 당내의 목소리는 왜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민주당이 올라타느냐라는 사실 본질을 짚은 질문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결국 당원 80조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논의조차 안 된 채 논란이 되니까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거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럼요. 다른 문제죠. 먼저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그래도 건전한 어떤 상식을 가지고 쭉 이렇게 발전해 온 데는 그 박용진 의원처럼 이렇게 뭐 지지자들이 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당이 나아갈 바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것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이루어지는 현재의 상황은 그동안에 정치권이 아무리 욕을 먹었지만 기존 정당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기존 정당에서 어떻게 그 당원 당규에 의해서 당직자들이 문제가 되면 바로 그 우리 당은 그러한 것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가치관들에 입각해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호하게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막 되게 보호해요. 그리고 당에서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낸 사의를 슬쩍 받아주는 식으로 해갖고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요, 그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그 실장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성남시의 우리 시장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우리 이재명 대표가 아주 가까운 분들이고 최측근으로 다 알려져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사법 리스크를 이렇게 처리를 이제 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기소까지 돼서 재판에 회부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직 사과 한 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과를 넘어서 지금 당내 일각에서는 대표 사퇴해라.
왜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이 껴왔느냐. 그리고 당대표 당신 관련 없냐. 관련 없는 것 증명하고 다시 나와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재명계가 다수이다 보니까 이재명 지키기에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 민주당 의원님들이 과거에 보였던 그런 결기를 못 보여주고 계신데, 제가 뭐 민주당의 분열을 조장하고 민주당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당에도 만약에 당대표가, 저희는 사법 리스크가 있으면 당대표 일단 뽑지를 않죠. 그리고 리스크가 생겼다 그러면 그 자리에 못 있습니다. 사퇴하라고 그러죠. 최근에 계셨던 분 윤리위에서 예. 경찰 수사 리스크로 나가셨잖아요. 예.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정당으로서 공당으로서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 벌어지는 그 민주당의 행태, 그 13명의 대표 측근이 당직자로 임명이 된다는 거, 이게 보통 한 2~3명 정도가 뭐 보좌를 하기 위해서 원래부터 계속 보좌였기 때문에 소통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많아도 너무 많다. 그분들은 저기 지금 당의 보호 아래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거든요.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 측근 인사들, 그 같이 일했던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거 전부 다 기존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당 덩치가 오히려 퇴행하고 이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큰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결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민주당의 입장은 뭘까요? 정적 제거 수사다, 조작 수사다, 강한 반발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 대한 검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반박은 또 무엇일지도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 사법 리스크가 됐습니다. 박범계 의원, 전임 법무부 장관이셨죠. 그리고 박찬대 최고위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윤석열 사단의 서울중앙지검은 조작수사, 정적 제거, 전담 수사부입니까? 수사검사들이 바뀌자 범죄 혐의자들의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갑작스러운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 변화는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입증하는 방증일 뿐입니다. 나그보다 작년에는 이재용 대표님이 당선될 것 같다가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진술했다가 이제는 정권이 교체돼가지고 진실을 밝힌 거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헛소리다. 뭐 박찬대 의원의 이런 격앙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검찰은 민주당이 제기했던 이 같은 조작 수사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검찰의 반박입니다. 유동규와 형량 거래한 거 아니냐. 검찰. 형량은 법원이 정하지 검찰이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법 절차를 너무 무시한다. 자, 두 번째. 정진상 수사 배후에 한동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번 수사는 대선 때 시작됐다. 법무부로부터 연락받은 적도 전혀 없다. 영장 발부는 범죄 혐의 소명을 전제로 한다라는 입장도 검찰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일부학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남욱 변호사의 폭로는 석방의 대가다. 라는 민주당 일각의 이런 주장인데, 야, 나가서 폭로해. 그러면 우리가 풀어줄게. 라는 딜이 있었다라는 의혹 제기인데, 글쎄요, 법조계에서는 과연 어떻게 볼까요? 검찰은 아시다시피 영장을 3번이나 친 바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걸까요? 김의겸 의원이군요. 남욱이 재판에서 쏟아낸 말들은 석방의 대가가 무엇인지, 검찰과 어떻게 사건을 조작하려는지 그 실체를 드러냈다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민주당 공식 대변인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검찰은 11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시켰고 5월 기한 만료 전에 재청구해서 또 구속시켰고 이달 18일 세 번째 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되며 석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의 주장과는 실제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강력계 형사 출신 박선물 변호사님께서는 김의겸 의원의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은 이미 나가려는 거 못 나가게 3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인데, 네네. 폭로를 딜해서 석방시켜줬다라는 주장인데요. 거래 또는 조작이라는 주장의 취지이고, 검찰은 형량은 법원이 정하지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구형은 할 수 있지만 그 구형에 재판부가 구속되는 것도 아니죠. 석방을 대가로 진술을 종용했다. 대놓고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검찰에 한정된 논의는 아닙니다만 수사기관은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 강력한 권한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오는데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수사를 더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상당히 큰 압박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될 수 있는데 이 의혹을 수사할지 말지 결정하는 대목에서 피의자는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이미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대목에서도 관련 근거를 불충분하게 제시함으로써 거래를 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지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바는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관련 피의자들이나 피고인들이 향후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강력하게 제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진술자들의 진술 번복과 관련된 신빙성의 문제라서 재판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검찰의 수사가 관련 의혹 제기처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는 구체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우리 박선일 변호사님께서 웬만하면 손을 잘 안 쓰는데 마지막에 이게 손을 절레절레 했어요. 김수영 교수님, 김의겸 의원의 주장은 이거예요. 석방의 대가로 남욱 변호사가 진술을 한 거다라는 걸 드러냈다, 입증됐다라는 주장인데 사실 팩트는 검찰은 또 구속을 시키고 싶어 했잖아요. 그게 기각되면서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한이 만료돼서 이게 풀려진 건데 김의겸 의원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검찰이 표면적으로는 당신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내는데 남욱 변호사랑 진술을 하기로 다 얘기가 돼서 구속영장을 법원에 연장을 신청할 때 매우 의도적으로 허술하게 주어도 빼먹고 막 법원이 볼 때 얼토당토한 구속영장을 갖고 구속영장을 연기를 신청했어요. 그 가능성 한 가지만이 김의겸 의원의 주장을 성립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의도적으로 내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긴 할 건데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하긴 할 건데 얘기 잘하면 이거 내 대충 써줄게. 의도적으로 이게 발부가 안 되게끔 엉터리로 쓸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협조해라는 식으로 검찰이 했을 거다라는 가능성 빼고는. 근데 그건 굉장히 검찰이 전지전능하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 검찰도 모르거든요. 법원이 하는 거니까. 사실 검찰의 입장에서는 뭐 인권 이런 걸 떠나서 다 가둬놓는 게 가장 편하죠. 밖에 나가서 무슨 뭐 말을 맞출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만 본다면 다 가둬놓고 풀어주지 않는 게 좋겠지만 세 번째 무한정으로 이 사람들을 가둬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미 1년이나 있었어요. 보통 한 번 구속영장 신청하면 이제 6개월씩 있는데 두 번이나 이제 그게 발부가 되면서 1년 동안이나 이 사람을 잡아뒀단 말이죠. 그래서 또 한 번 신청을 했더니 그거는 이제 거부가 된 거예요. 사실 지금 김의겸 의원의 이런 주장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검찰의 야당 탄압을 얘기할 때 의도적으로 법원의 존재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요. 영장도 다 법원이 결국은 발부를 하는 것이고 압수수색, 뭐 체포, 구속영장 다 법원이 발부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석방도 법원이 시켜준 거거든요. 사실 법원이 석방을 시켜준 거예요. 굳이 더 잡아놓을 이유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법원이 풀어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거에 대해서까지도 차마 법원을 비판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다 검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법원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 이거 모를 리가 없는데 계속해서 이제 검찰이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계속 잡아놓다가 풀어놨다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무를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의겸 의원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는데 이제 20년 넘게 한 언론사에서 멀쩡하게 기사도 하고 기자도 하고 뭐 특종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뭐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영 교수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에 이재명 대표가 최근 밝혔던 유검 무죄, 무검 유죄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전준사 실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혐의를 그러니까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주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이 이 시스템에 따라서 투명하게 잘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하신 건 어떻게 들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유검무죄, 무검유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구속적 부심 심사가 있는데 그 발부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좀 비판을 많이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사법 시스템을 갖춘 나라고요. 그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네요. 유검무죄, 무검유죄 이 뜻을 모를 리는 없을 텐데 한동훈 장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 못하겠다라는 걸로 충분히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며칠째 계속 묵묵부답입니다. 사법 리스크를 당이 떠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이 직접 해명이나 유감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측근들이 대표님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전진상 실장 유동규 그 증거 인멸 정황 네, 보고 죄송합니다. 받으셨나요 혹시? 아니, 박용진 의원님, 예. 기자들이 물어보는 게 무례한 질문도 아니고 무리한 질문도 아니고 저 기자가 지금 슬리퍼를 신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설사 슬리퍼를 신고 물어본다 한들 이재명 대표에게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기자가 물어보는 것 무례할 수 있지만 가벽지고 이게 뭐냐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 비판의 기준대로라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기자들이 물어볼 수 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답변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답을 왜 안 하느냐고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질문할 수 있고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자면 기자는 묻는 게 직업이라고 묻는 게. 근데 그 질문을 한다고 해서 다 대답을 해야 된다. 모든 국민들이 혹은 주요 그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묵비권이라고 하는 권리도 사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저건 피해자의 묵비권입니까?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 기자들이 판단해 질문을 하지만 저도 대답하지 않는 경우 많아요. 지금도 저는 별로 이렇게 저는 제가 요즘 라디오 인터뷰를 많이 나가거든요. 딱 하나 때문에 나갑니다. 삼성생명법. 예, 이재용 회장이 그 고객의 돈으로 그 기업을 지배하는 잘못된 구조 이런 거 바꾸는 게 국회 역할이다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인터뷰를 제가 오히려 요청하고 언론에 막 나가요. 근데 저는 제가 받고 싶은 질문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도 제가 답을 합니다만 전제 조건이 있죠. 삼성생명법과 관련된 질문을 먼저 해주세요. 이제 요걸 제가 전제로 해서 합니다. 그렇다고 기자들이 질문하시는 거를 제가 피해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요만큼 얘기할 걸 요만큼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대답을 피해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아직 답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지금 수사 중인 상황들 아닙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본인이 아는 사람들 혹은 본인이 연루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에 그냥 즉흥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권리는 좀 인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드렸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아직도 입장 정리가 안 되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뼈가 있어 보입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조홍천 의원 등이 유감 표명회로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해서 일축을 했습니다. 심부름하던 참모들 개인적 행위에 대표가 해명하는 게 더 이상하다. 자, 이 메시지를 보시면 개인 일탈이라는 거죠. 35년 동안 지켜본 바 정말 안 주고 안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장 표명 요구할 필요 없다라고 한 겁니다. 이낙연계 움직임, 그야말로 소설 같은 얘기. 총선 앞두고 당이 분열하는 건 자멸하는 길이다. 모든 의원들이 공감한다고 생각한다. 분열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미국에 좀 잠 쉬면서 공부하러 가셨는데 민주당이 쪼개지는 걸 원하겠습니까? 당이 총선 앞두고 쪼개졌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는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당이 분열로 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려고는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묵묵부답이 이재명 대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입장 표명을 강요하지 말고
이낙연 전 대표 등 분열하지 말라라는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정성호 의원이 굉장히 그 위험한 발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이 쪼개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가정을 했거든요. 이거는 일종의 민주당 구성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에 대한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자꾸 흔들려고 그러고 집단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든지 뭔가 그 옆에 있는 분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면 당 쪼개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전 들리거든요. 예. 아무리 이재명을 사랑하고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어떤 그 괴를 같이 하는 정성호 의원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건 당이 먼저지 대표가 먼저가 아닙니다. 지금 대표가 심부름 시키던 사람들에 대한 개인 일탈로 보는데 개인 일탈 일리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성남시장 할 때 인허가권자는 성남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직원들이 그 성남시장의 권한을 가지고서 그 김만배 대장동 일당들과 같이 지금 이 일을 벌린 건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만 아직 수사상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되고 민주당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민주당 이재명의 사법을 했을까 민주당의 사법을 했을까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도리인 것이고 책무인 것이지 어떻게 저렇게 지금 개별적으로 행동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세력들이 자꾸 생기면은 그거는 당을 쪼개는 일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협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박이다. 잘못된 이야기고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은 뭐 이재명 대표와 정말 안 주고 안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서 착한 사람도 범죄는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정성호 의원께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당 쪼개지는 거 원하겠냐라는 말, 이 굉장히 강한 협박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 박윤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삼성생명법 관련해서 나간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어봐서 이제 답을 한 거긴 한데요. 당내에서 이런 입장 표명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저도 거의 공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성호 의원의 말씀에도 공감을 해요. 심부름하던 참모들 개인적 행위에 대표가 해명하는 게 더 이상하다. 저 이 말씀에 100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심부름이나 하던 참모들의 개인적 행위를 당 대변인과 당의 특별위원회의 소속 의원들이 다 나서서 이렇게 방어하려고 했었던 것 자체가 저는 진짜 더 이상합니다. 그 당대표가 해명할 필요 없다 하시는 말씀이 만일에 근거가 이것이라면 저는 공감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재명 대표한테 해명하라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의 대변인단이 왜 나서는 거고 당의 특별위원회 소속의 그 의원들은 왜 나서서 이분들을 방어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중지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부름이나 하던 사람들을 왜 당에서 대변하고 방어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님의 입장에 공감을 하고 이런 말씀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당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니까 우리가 무슨 말하는지 서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돌직구 발언인데 심부름하던 참모들의 개인적 행위라면 왜 그 심부름꾼들의 개인적 일탈에 당이 나서서 대변을 하느냐. 이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 심부름꾼 하던 참모들의 개인적 행위라 당대표가 해명하는 게 이상하다면 심부름급들의 일에 당 지도부가 나서서 대변해서도 안 된다. 박용진 의원의 돌직구 발언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자, 오늘 밤, 무슨 밤? 붉은 밤. 오늘 밤, 붉은 밤. 자, 오늘 밤에 대한민국이 우루과이와 첫 경기를 치릅니다. 16강에 가려면 우루과이를 이겨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우루과이 만만치 않은 강팀입니다. 한국의 FIFA 랭킹은 28위, 우루과이의 FIFA 랭킹은 14위. 그런데 어제 그제 보니까 FIFA 랭킹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기고 일본이 독일을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우루과이 이길 수 있죠. 상대 전적은 우리는 1승 1무 6패,
우루과이는 6승 1무 1패. 그만큼 우루과이가 강팀입니다. 월드컵 최고 성적은 우리는 2002년 4위, 우루과이는 우승을 2번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했습니다. 1930년, 1950년에 했기 때문에 우루과이도 이 우승 트로피 손맛 잊어먹은 지 오래 겁니다.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강한 상대. 벤투 감독, 손흥민 출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어제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Sonny pode jogar. A máscara que não lhe está a criar problemas. Creio que é algo que tem. 좀 깨병이 있어서 아프다고 하긴 한데 마음가짐이 강한 선수라서 아마 경기에 나간다면은 그런 것들을 잊고 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사우디가 이긴 거에 있어 저희한테도 희망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벤투 감독까지도 손흥민 출전 가능하다. 마스크 쓰는데 별로 불편해하지 않는다. 동료 선수들은 손흥민 선수 아파라고 하는데 깨병인 것 같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상대이긴 합니다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응원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밤 붉은 밤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저희 회사 앞이거든요. 서울시 붉은 악마의 광화문 광장 사용을 조건부 허가. 대한민국 우루과이 조별 1차전 오늘 광화문 광장에 15,000명 이상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붉은 악마, 슬픔을 기억하고 모두에게 작은 위로 될 수 있도록 더 안전하게 진심을 다해 대한민국 외치고자 한다. 경찰 8개 기동대 600명 배치가 예정됩니다. 사실은 이태원 압사 때문에 참사 때문에 서울시 주최의 응원은 취소를 했습니다. 다만 붉은 악마 차원에서의 이 광장, 광화문 광장 이곳이죠? 광화문 광장 응원은 허용을 해서 지금 스크린이 벌써 3개가 설치됐어요. 대형 스크린, 중형 스크린, 준중형 스크린 이렇게 설치가 돼서 이곳에 이제 빨갛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응원할 걸로 예상되는데 안전사고 없이 안전하게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력계 형사는 오늘 어떻게 강력하게 전명을 합니까? 우리나라가 월드컵 본선에서 몇 승 했는지 아세요? 기억 못하시죠? 모릅니다. 사실 2002년 월드컵 전반에도 본선에서 1승만 하자고 그렇게 전 국민이 염원했는데 맞아요. 그 뒤로는 여러 번 이기니까 몇 승 했는지 기억도 못하실 거예요. 모두 6승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5승은 유럽팀을 상대로 했고 1승은 아프리카 팀을 상대로 했어요. 남미 북중미 팀을 상대로는 월드컵 본선에서 1승도 거둔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남미 북중미 팀이잖아요. 그 경험 때문인지 저한테도 우루과이라고 하면 되게 강하게 느껴지고 벅차게 느껴집니다. 그럼요. 그렇지만 2002년 월드컵에서 첫 승 달성했고 2006년 월드컵에서 원정 첫 승을 달성했습니다. 남미 북중미 팀 이기는 게 그만한 이정표는 아닙니다. 그만큼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 팀 여러모로 어려운 사정이 많습니다만 제 예상으로는 2대1로 승리하지 않을까? 2대1? 2대1. 2대1? 네. 2대1이요? 근거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볼 좀 찬다는 박용진 의원께서 보시기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선 변호사가 이 월드컵 총 6승을 딱 분석을 해서 들고 왔어요. 오늘 굉장히 과학적으로 사이언스. 어제 일본이 독일을 격침시키는 걸 보면서 4년 전의 악몽을 독일 국민들은 떠올렸을 텐데 독일은 이제 아마 동아시아 국가들 만날 때마다 이 트라우마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안 됐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저께는 또 다른 우승 후보인 남미 강호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격침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고요. 아시아권에서 5개 나라가 나갑니다. 개최국 카타르, 그리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한국과 일본 이렇게 5개 나라가 나갔는데 안타깝게도 아시아 최강을 자부하고 있었던 이란은 영국한테 거의 6대2로 거의 이제 처참하게 졌어요.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의 이 분발이 엄청난 에너지를 또 저희한테 불러 넣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남미 강호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유럽의 강호를 격침시켰다고 한다면 오늘 한국은 이른바 중남미, 보통 이제 중남미라고 하는데 그쪽은 워낙 많이 출전을 하니까요. 중부권, 아메리카 대륙의 중부권 나라인 우루과이를 상대로
아마 우리가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아레즈 선수가 또 지금 우루과이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실력 있는 출중한 선수가 많아요. 그리고 토트넘의 벤탄쿠르, 손흥민 선수 동료도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수아레즈 늙었어요. 수아레즈는 늙었다. 예, 그래서 그분도 전성기 갔고 오히려 이제 다른 선수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월드컵이라고는 큰 경기에서 이제 그 신예들이 막 떠오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무대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누가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고 누가 더 안정적인 경기를 하는지 아마 4년 동안 우리 대표팀을 이끌었던 벤투의 이 탄탄한 그 어떤 그 팀워크 이것이 오늘 밤에 크게 발휘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마 오늘 경기가 끝났을 때 우리 국민들이 보일 반응은 얼마 전에 방한했던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반응과 같지 않을까요? 영상을 만나보시죠. Where is Messi? I can't see him. يعني الشعور لا يوصف وكثير بجنن وهدول اخواننا وقرايبنا واولاد عمنا واللي عملوه اليوم يعني ابداع بصراحه فخر لكل العرب. انا شجعت السعوديه عشان زينا زيهم واحنا عرب وكلنا ايد واحده والحمد لله رب العالمين. 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선수들의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 남욱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와 관련해 세 번째의 경우는 남욱 씨 구속 상태에서 검찰이 별건으로 기소를 하면서 구속 연장을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팩트 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살펴보시죠. 한 보도에 따르면 첼리스트가 경찰에 와서 거짓말이었다. 다 거짓말이었다. 제보자에게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다. 라는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 내용 함께 보시죠. 첼리스트 A씨가 어제 경찰 출석해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 남자친구 속이려고 거짓말했다. A씨와 전 남친 휴대전화 포렌식 등 A씨가 말한 내용을 거짓으로 경찰은 결론을 내렸다라는 내용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과정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허위사실이 어떻게 김의겸 의원한테까지 갔느냐. 김의겸 의원이 녹음 파일을 얻게 된 과정도 경찰은 조사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을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이 보도 내용은 뭐 아직 사실관계 좀 파악해 봐야겠는데 경찰이 아직까지 뭐 오보다 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첼리스트가 어제 경찰에 와서 제가 한 말 다 거짓말이다. 전 남자친구, 제보자죠. 속이려고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조선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금 첼리스트가 경찰에 나가서 그동안 경찰에서 오라고 했는데 안 나갔다가 여러 가지로 이제 압박을 느꼈는지. 자, 이거 본인 입으로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한 건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는데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이번에 경찰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된 사정인지를 묻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거짓말을 한 거다. 전 남자친구에게 사실은 그런 사실이 없는데 내가 현장에서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을 받고 그 사람들 있는 데서 반주도 하고 했다라는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게 지금 조선일보의 보도예요. 왜냐하면 그 앞선 보도에서 그 다른 매체에서 그 술집 사장님도 인터뷰했는데 첼리스트가 왔었는데 밤 10시에 이미 나갔다. 그리고 한동훈이나 윤석열 대통령 오지도 않았다라고 이미 이 의혹은 거짓말이다라는 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첼리스트 본인까지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다. 아니 그렇게 된다면 김의겸 의원 뭐 어떻게 됩니까? 뭐 안 걸었습니까, 김의겸 의원? 현장 가면 이렇게 뭐 걸라고 했는데 김의겸 의원 아직도 안 걸었습니까? 김의겸 의원 아무것도 안 걸었고 뭐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그런 말에 대해서 도박처럼 얘기하지 말라고 뭐라고 했었죠. 아니 근데 분명히 우리 전용기 의원은 뭐 본인이 뭐 건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국회의원직을 걸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었거든요. 건 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 했었죠. 그건 전용기 의원의 생각인가요? 국회의원직을 안 걸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냐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건 전용기 의원의 그냥 생각이었던 것 같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은 아직 아무 말이 없습니다만 당초에 이제 이게 사실일 리가 없고 뭐 여러 가지 정황상 경찰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이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점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사자가 직접 경찰에 출두를 해서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한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아마도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전 남자친구가 이제 그 시간에 어디에 뭘 했었냐라는 추궁을 하자 이제 좀 궁해진 나머지 설명이 궁해진 나머지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너무 큰 거짓말이었던 거죠. 좀 말도 안 되고 좀 허황된 거짓말이었는데 이거를 그 남자친구는 제보를 했고 그 제보를 한 것을 또 다시 김의겸 의원이 덥석 물어서 예.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에서 예.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인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 뭐 김의겸 의원도 기자 오래 하셨고 그런 한간에 떠도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제 소위 찌라시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들을 많이 제보를 받습니다. 예. 하지만 대부분 허황된 내용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흘려 듣거나 아니면 이게 좀 근거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확인을 하죠. 뭐 현장을 찾아가 본다든지 좀 더 신빙성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취재해 본다든지 그랬더니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럴 때나 이것을 국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전혀 근거 없고 들을 때부터 이미 거짓말인 게 너무 느껴질 정도의 허황된 이야기를 그렇게 국회에 나와서 아무도 근거 없이 한동훈 장관에게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경찰 투입됐죠. 뭐 사람들 조사해야 되죠.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이 같이 뭐 TF를 만들어서 사건을 조사하자 했던 그런 당이 같이 이 문제를 더 키웠던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책임 있는 사과 또는 인정.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전혀 근거에 없는 이야기들을 함부로 이야기했다라는 인정이라도 좀 했으면 저는 좋겠는데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김의겸 의원이 허황된 얘기 엄청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했기 때문에 이번도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첼리스트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이 첼리스트라는 분은 본인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이 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대통령과 장관을 향해서 흔들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냥 연인 사이에 거짓말 할 수도 있고 그냥 연인 사이에 사적인 일이잖아요. 이 일을 크게 만든 건 첼리스트가 아닙니다. 남친구한테 뭐 거짓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본인도 무서웠을까요? 자기는 어쨌든 그 상황을 좀 모면하려고 예.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이 일을 크게 만든 크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김의겸 의원이죠. 그리고 민주당이죠. 김의겸 의원이 일단 걸러내지 못했고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것 같은데 본인의 기자의 감각으로서 예전에 그렇게 기자를 오래 하셨으니까 알았을 것 같은데 이거를 꺼냈고 그럼 민주당에서 아유 이거 좀 너무 억지야 무리야 이 선에서 정리해라고 말렸어야 되는데 같이 막 그거를 이야기하고 뭐 TF를 만들자고 하면서 민주당 전체가 이 허황된 이야기에 놀아났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아주 큰 책임이 있는 거죠, 사실. 예. 민주당 전체는 아니고 왜냐면 저랑 통한 많은 의원들이 김의겸 왜 이러냐라고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최고위원 2분하고 당 대변인 하고 플러스 2명 정도 더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이 문제의 큰 문제는 공당이 가세했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이 협업해서 가짜 뉴스를 뿌렸고요. 민주당의 최고위원회는 이 가짜 뉴스를 공개적으로 상영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한동훈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검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제2의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이거는 공당이 저지른 모임에 공식적으로 올라탄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다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청담동 한동훈 술자리 하면서요. 한동훈이 없어졌던데 이제는 매번 이런 식이시잖아요. 매번 어떤 거 던져놓고 나서 주워 담지도 못하시죠. 해결도 몇 번 안 하시고 사과도 없으시고요. 제가 그걸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이번엔 뜨거운 소식 세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일까요? 오늘의 핫쌈 세 번째는 장경태 의원입니다. 대통령실이 장경태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가운데 장경태 의원은 합리적인 의혹 제기였다. 이 조명 그거요. 라고 반발을 했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졸렬하고 쪼잔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출처불명 허위글 토대로 가짜뉴스를 공당회의에서 퍼뜨리고 조명 없었다 설명한 후에도 허위글을 계속 부각했다. 경찰을 고발했습니다. 현장 사진 등 물증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 장경태
의원을 고발하자 이재명 대표가 장경태 의원을 두둔했습니다. 합리적인 의혹 제기였다. 조명 친 게. 근데 조명은 없었다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인데 이재명 대표가 합리적 의혹 제기에 역시 또 정치 보복을 했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계속 정치 보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시죠. 야당 지도부의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정치 보복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경입니다. 대통령실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누구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노골적 겁박입니다. 표현의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사이비 민주주의입니다. 참으로 졸렬하고 쪼잔한 정권입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은 비판하면 안 된다는 신성 불가침의 성역이라고 믿는 태도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치졸하게 굴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이 제기한 것과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게 좀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은 아무리 저 장경태 의원이 허위 사실을 했어도 대통령이 그 일개 의원 뭐 저거 장경태 의원 뭐 고발해봤자 무슨 득이 있냐라는 류의 비판이었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는 전 좀 다르다고 봐요.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정치 보복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장경태 의원이 조명치고 화보 촬영했다라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정치 보복이고 합리적인 의혹 제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럼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 수사 결과 이거 쉽게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됐으니 조명친 거 아니다라고 되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그 정치 보복이라는 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매직 워드는 아니잖아요. 정치 보복. 지금 아무데나 쓰고 있다라는 비판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조명친 게 아니라면 일반 명예훼손 사건에 해당해 보이는데 이 사건 수사를 하면서 정치 보복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죠. 사실 사안 자체만 두고 보면 당사자는 상당한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의 사실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언급한 내용 자체 죄질의 불량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진을 찍은 것 자체는 사실인데 조명을 이용했는지 이용하지 않았는지의 차원이기 때문에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죄질은 그렇게 불량하지 않습니다만, 다만 대통령실의 설명처럼 조명이 없었다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글을 계속 부각했다면 일정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인을 괴롭히기 위한 언사로서 한편으로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건 전체를 두고 보면 아주 큰 사건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통이 될 수 있겠죠. 이를 두고 정치 보복까지 논하는 건 다소 거창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다소 거창하지 않냐.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장경태 의원이나 김우겸 의원 같은 경우에 오히려 우리 당을 이롭게 해주는 분들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구성원으로서 민주당을 위해서 민주당이 좀 명예롭고 민주당이 일 잘하는 당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야지, 가만 보면 민주당의 점수를 계속 국민들한테 깎아먹는 역할을 저렇게 하고 있어요. 저게 그 본인의 어떤 확신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그러니까 오류인 것을 못 골라내는 겁니다. 좀 더 조심스럽고 김의겸 대변인도 그렇고 장경태 의원도 확인을 해야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라고 자기의 권한을 마구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조명을 켰는지 안 켰는지는 그 많은 그런 뭐 사진 작가라든가 전문가들한테 여쭤보고 해야지,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보고서 그게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무슨 뭐 일반 개인도 아니고 헌법기관의 자질이나 자격이 이제 제가 보기엔 좀 미달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김의겸 대변인은 예전에 기자 시절이나 지금이나 너무나 오류가 많습니다. 좀 뭐 우리 전용기 의원께서 지금 그 김의겸 의원의 정치적 생명을 좀 끊어놓은 거 아닌가. 요전에 정치적 생명 걸었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계속 하시려면 정말 제대로 사실관계 확인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계속 민주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역할만 할 겁니다. 네, 박성호 변호사나 이양수 의원께서는 이제 장경태 의원의 의혹 제기나 이걸 정치 보복이라 두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셨으니까, 자 박용진 의원님, 그러면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장경태 의원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장경태 의원이 하고 싶은 말에 이제 본론을 잠깐 들여다 보면
대통령 영부인께서 해외 대통령 순방을 같이 나가셔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어려운 아이, 이전에 후원하거나 관심 갖지도 않았던 심장병 어린이와 관련해서 하필 거길 가서 가난한 집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느냐. 오히려 그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의 문화유산 이런 것도 보여주려고 했었을 텐데 그런 그 주최국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본인의 어떤 하고 싶은 하는 척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비판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저는 장경태 의원이 이 조명 관련한 상황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이게 대통령께서 고발을 해버리잖아요. 법적으로 이제 가버리게 되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가 돼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이 이 잘못 알게 되는 거 사실관계를 이제 공개가 되는 순간 뭐 장경태 의원이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지는 문제로 본인이 이제 어려워지게 될 텐데 고발을 하게 되면 좀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봐요. 저는 저희가 여당일 때도 그랬고요. 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제가 그때 야당의 대변인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가 나경원 그 당시 원내 대변인을 뭐 사법적인 어떤 이제 절차에 들어가는 걸 제가 보고 야당 대변인의 입을 막지 말라라고 하는 논평을 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나경원 그 당시 원내 대변인이 저한테 엄청 고맙다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는 일관됩니다. 최고 권력자와 최고 권력 단위는 늘 감시받고 비판받고 견제되어야 더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불편하시겠죠. 그러나 야당 국회의원의 입을 아예 사법적으로 이렇게 막아버리는 건 우리가 여당일 때나 혹은 저희가 야당일 때나 마찬가지로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기자들이 물어보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싫어하는 매체 있고요. 저도 싫어하는 기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물을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 혹은 이전의 청와대 어디에서도 기자와 언론을 이렇게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건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론중재법을 저희 당에서 여당 시절에 할 때도 저는 반대했었습니다. 어쨌든 언론의 입을 막고 가르려고 하는 행위는 옳지 않고요. 야당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최고 권력 단위에서의 이런 역할도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권한을 서로 인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다양한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조에 합의했습니다. 용산에서는 입장이 안 나왔습니다. 여당에서도 이 MBC 사태를 보며 홍보수석실 보좌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 이야기 전에 여야가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조를 서로 합의했다. 그 대목 한번 들어보시죠. 경호처를 민주당이 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무조건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이의를 제기했고 그것이 정리가 되더랬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꼼꼼히 짜는 그런 모범적인 국정조사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혹시 경찰 인력의 배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저희는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사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국회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또 그 성과로 국민들께 인정을 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이 MBC 사태는 홍보수석실의 대응 잘못이다 라며 노무현 정부 때 어떻게 했는지 복귀해야 한다라고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홍보수석 편 안 들어주겠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MBC 사태는 대통령 홍보수석실에서 접근을 대단히 잘못했습니다만 해당 사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이런 거에 대해서 요구하고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그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명분 축적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절차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고스란히 그 부담이 잘못 가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대통령 참모들이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어떻게 했는지를 복기부터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자, 조수진 의원의 이른바 쓴소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양수 의원님? 이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하는 일들이 국민들께 이제 잘 전달되고, 그리고 또 어떤 프로세스를 밟을 때 좀 잘하고 있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 이제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실 참모에 대한 현역 의원의 쓴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뭐 현역 의원들의 이런 쓴소리에 대해서 어쨌든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니까 잘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김재원 전 정무수석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잔챙이들 얘기를 했고 끄볼리기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김재원 전 정무수석, 김의겸, 장경태 이런 분들이 인지도 올리려고 영부인 공격 등 잔챙이들이 쓰는 끄볼리기 수단 쓴다. 정치가 이렇게 쓰레기통 헤매서는 안 된다라는 또 강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잔챙이에 비유했군요.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 도어 스태핑 중단은 군사 정권을 능가하는 언론 자유 파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대표의 비판 들어보시죠. 전용기 탑승 배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공영방송 민영화 겁박, 도어 스태핑 중단 같은 언론 탄압이 가히 전방위적입니다. 유신 정권의 동아일보 광고 중단, 전두환 정권의 보도 지침,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를 능가하는 가히 언론 자유 파괴 종합판이라고 할 만합니다. 자, 여야에서 뭐 각양각색의 의견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자 출신의 김소영 교수님, 이대로 도스핀 끝 이러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언젠간 다시 해야 될 텐데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산에서도. 그렇죠. 이제 도어 스태핑을 어쨌든 하겠다고, 이제 국민들과 계속적인 소통을 하겠다고 본인이 약속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걸 이대로 그냥 영원히 중단시키는 것은 대통령실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돼서 양식이나 형태를 조금 달리하거나 빈도를 달리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도어 스태핑이 시작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중단이 곧 언론 탄압이다. 이건 좀 전 무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당초 약속한 바가 있으니까 지키는 게 좋죠. 못 지키게 될 경우에는 본인도 좀 겸연쩍고 하지만 이게 무슨 언론 탄압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기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어 스태핑을 하겠다고 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언론에 취재를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얼마든지 여러 가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취재도 가능하고 질문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탄압이라는 단어, 언론 탄압, 검찰 탄압, 모든 민주당 탄압, 다 모든 것을 탄압으로만 구도화하는 이러한 주장들이 좀 지치기도 하고, 사실 이재명 대표 계속 민생이 중요한데 지금 민주당 탄압하고 있다, 검찰이 민주당 탄압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더욱더 좀 민생에 대한 것들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탄압에 대한 이야기는 좀 그만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김소영 교수님 개인 견해도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조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